서울의 늦가을은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차가운 안개로 뒤덮여 있었고 대한그룹 본사타워의 최상층 펜트하우스 사무실 역시 그만큼이나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다. 강민혁은 거대한 강화유리 창 앞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화려하지만 공허한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룹 역사상 최연소 CEO라는 타이틀은 그에게 영광이 아닌 늙은 이사들의 탐욕스러운 시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일같이 차가운 갑옷을 입어야 하는 저주와도 같았다.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숨막히는 정적을 깼다. 작고 가냘픈 체구에 헐렁하게 묶은 검은 머리, 얼굴의 절반을 가리는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쓴 여자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민혁의 비서 이수연이었다. 그녀는 마치 호랑이 굴에 던져진 토끼처럼 잔뜩 움츠러든 어깨로 걸음을 옮겼고 손에 든 커피잔은 그녀의 떨림에 맞춰 짤그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수연은 두꺼운 벨벳 카펫 위를 걷다가 자신의 발에 걸려 휘청거렸고 찰랑이던 뜨거운 커피가 하얀 받침 접시 위로 넘쳐 흘렀다. 그녀는 작은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허리를 숙여 사과를 연발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또 실수를.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진 그녀의 모습은 회사 내에서 이미 유명한 조롱거리가 된 지 오래였다. 직원들은 저런 둔하고 소심한 비서가 언제쯤 해고될지 내기를 걸곤 했다. 민혁은 천천히 몸을 돌려 얼룩진 커피잔을 바라보았다. 미간을 찌푸리긴 했지만 그가 평소 부하 직원들에게 퍼붓던 냉혹한 독설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눌렀다. 겉으로는 수연의 실수를 한심해하는 척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살얼음판 같은 전쟁터에서 그녀의 어설프고 무해한 존재만이 그에게 유일하게 긴장을 풀 수 있는 묘한 안식처가 되어주곤 했다. 그는 책상으로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손에서 커피잔을 받아들며 나지기 말했다. 조심 좀 하지. 다치면 어쩔 뻔했어. 두 사람의 손가락이 스칠 때 민혁은 그녀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다는 것을 느꼈다. 순간적으로 그 손을 잡아 녹여주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그는 이내 이성을 되찾고 거리를 두었다. 자신의 위태로운 위치에 이 연약한 여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그녀를 파멸로 이끄는 길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 뒷걸음질 치며 서둘러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가녀린 등은 마치 방금 맹수 앞에서 살아남은 초식동물처럼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육중한 문이 닫히고 그녀가 복도에 홀로 남겨진 순간 거짓말처럼 그 모든 떨림이 멈췄다. 안경 너머의 겁먹은 눈동자는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아 매서운 빛을 띠었고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복도의 CCTV 사각지대를 예리하게 훑었다. 사실 그 모든 어리숙함은 지난 2년 동안 그녀가 완벽하게 연기해온 위장막이었다. 이수연은 평범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 해외 분쟁 지역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던 최정예 블랙 요원 출신이었다. 그녀가 화려한 경력을 버리고 이곳에 잠입한 이유는 단 하나. 과거의 빚을 갚고 지금 저 방 안에 고립된 한 남자를 그림자처럼 지키기 위해서였다.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수연은 모니터에 띄워진 민혁의 일정을 확인했다. 그녀의 시선이 인천 항만물류 계약 체결이라는 항목에 멈추자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늦은 밤, 인적이 드문 항만 창고에서 이루어지는 긴급 회동이라니. 수없이 많은 사선을 넘나들며 단련된 그녀의 직감은 이것이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라 치밀하게 설계된 함정임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때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최 전무가 거구의 경호원들을 대동한 채 나타났다. 그는 민혁을 몰아내고 그룹을 차지하려는 야욕을 가진 인물로 이번 인천 출장을 주도한 장본인이기도 했다. 최 전무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수연을 훑어보았다. 마치 밟으면 으깨질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 어린 시선이었지만 그는 그 벌레가 지금 자신의 보폭과 호흡을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수연은 일부러 서류 뭉치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허둥지둥 줍는 척 몸을 숙였다. 최 전무의 뒤를 따르는 경호원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한 연기였다. 흩어진 종이를 줍는 짧은 순간 그녀의 눈은 경호원 중 한 명의 재킷 안쪽이 부자연스럽게 불룩한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명백한 총기 소지의 흔적이었다. 오늘 밤은 계약서에 서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피를 보는 자리가 될 것이 분명했다. 최 전무 일행이 사라지자 민혁은 인터폰으로 수연을 호출하여 출발 준비를 지시했다. 사무실에 들어선 수연의 눈에 서린 불안함을 읽은 민혁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비서는 회사에 남아서 회의록이나 정리해. 굳이 험한 현장까지 따라올 필요 없어. 그는 그녀가 장거리 이동에 지칠까 배려한 것이었지만 수연의 불안은 자신의 피로 때문이 아니었다. 수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거절했다. 아닙니다. 대표님, 현장에서 바로 수정해야 할 조항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꼭 가야 해요. 여전히 목소리는 기어 들어갈 듯 작았지만 안경 너머로 그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민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결국 민혁은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고 속으로는 까다로운 거래처 사람들로부터 그녀를 보호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윽고 CEO의 전용 차량을 포함한 호송 행렬이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한 서울 도심을 빠져나갔다.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는 네온 사인을 머금고 검은 강물처럼 번들거렸다. 뒷좌석에 앉은 민혁은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시트에 머리를 기댔고 그 옆에 앉은 수연은 무릎 위에 놓인 낡은 핸드백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었다. 차 안에는 와이퍼가 움직이는 규칙적인 소음만이 시한폭탄의 초침처럼 울려 퍼졌다. 고속도로를 타고 인천으로 향하는 동안 도시는 점점 멀어지고 어둠은 짙어졌다. 수연은 곁눈질로 잠든 척하고 있는 민혁의 옆모습을 훔쳐보았다. 미간에 깊게 패인 주름을 손끝으로 펴주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마음을 다잡았다.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청각을 곤두세워 빗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엔진음의 변화를 감지하려 애썼다.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그들의 행렬 뒤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따라붙는 검은색 SUV 두 대를 확인했다. 전조등도 켜지 않은 채 유령처럼 따라붙는 차량들은 명백한 미행이었다. 수연의 손이 핸드백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그녀가 잡은 것은 휴대전화가 아니라 바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의 차가운 금속성 그립이었다. 인천의 공단 지역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더욱 음산해졌다. 버려진 듯한 거대한 창고들이 빗속에 괴물처럼 서 있었고 가로등 하나 없는 도로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다. 민혁의 경호팀장도 무전을 통해 이상 징후를 보고하며 경로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유일한 진입로였던 도로는 이미 누군가에 의해 교묘하게 배치된 장애물들로 인해 퇴로가 차단된 상태였다. 그 순간 칠흑 같은 어둠 속 골목에서 대형 트럭 한 대가 굉음을 내며 튀어나와 선두 차량을 들이받았다. 찢어질 듯한 타이어 마찰음과 금속이 찌그러지는 끔찍한 소음이 빗소리를 집어삼켰다. 충격의 여파로 민혁이 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고 회전했다.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혼란 속에서도 민혁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려 수연을 감싸 안았다. 그는 쏟아지는 유리 파편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등을 내어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전복된 차량 안은 지옥과도 같은 정적과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차 있었다. 세상이 거꾸로 뒤집힌 시야 속에서 민혁은 깨진 유리 파편이 박힌 어깨의 고통을 억누르며 이를 악물었다. 그의 의식은 흐릿했지만
품 안에 안겨있는 작고 여린 생명체의 온기를 느끼자마자 본능적으로 정신을 다잡았다. 그는 찌그러진 차문을 발로 차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수연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다. 수연은 민혁의 품 안에서 가느다란 신음 소리를 내며 눈을 떴다. 그녀의 안경은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고 이마에는 붉은 생채기가 나 있었지만 다행히 치명상은 입지 않은 듯했다. 민혁은 피가 흐르는 팔로 그녀를 부축하여 깨진 창문 틈으로 힘겹게 기어 나왔다. 차가운 빗줄기가 상처 위로 쏟아지며 정신을 번쩍 들게 했고 비릿한 쇠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두 사람이 젖은 아스팔트 위로 몸을 피하는 순간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헤드라이트가 동시에 켜지며 그들을 비췄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의 장막 뒤로 검은 그림자들이 일렁였다. 빗속을 뚫고 걸어 나오는 자들은 평범한 양복쟁이들이 아니었다. 손에 새 파이프와 야구 방망이 그리고 시퍼런 날이 선사심이 칼을 든 거구의 사내들이었다. 민혁의 경호팀장 박 실장과 살아남은 경호원 3명이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려 민혁과 수연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닦을 새도 없이 품에서 삼단봉을 꺼내들고 방어 태세를 갖췄다. 그러나 적들의 수는 어림잡아도 30명이 넘었다. 박 실장은 절망적인 상황임을 직감한 듯 민혁을 향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소리쳤다. 대표님, 이쪽은 저희가 맡겠습니다. 놈들의 목표는 대표님입니다. 비서와 함께 뒤쪽 폐공장으로 뛰십시오. 박 실장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민혁은 그들을 두고 갈 수 없어 망설였지만 수연의 떨리는 손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남으면 오히려 짐만 될 뿐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인정해야 했다. 가자. 수연 씨, 내 손 놓지 마. 민혁은 수연의 손목을 움켜쥐고 어둠이 깔린 폐공장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수연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의 뒤를 따랐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눈동자는 이미 적들의 배치와 무기 종류, 그리고 도주 경로의 지형 지물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의 보폭에 맞춰 일부러 비틀거리며 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주변을 경계했다. 그들 뒤에서 처절한 비명과 타격음이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다. 대한그룹 최고의 정예 요원들이었지만 압도적인 숫자의 폭력 앞에서는 중과부적이었다.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민혁의 심장은 찢어질 듯 아팠다. 그는 자신의 야망 때문에 충직한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죄책감에 휩싸였지만 지금은 멈출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녹슨 철문이 반쯤 열린 낡은 창고 안으로 숨어들었다.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가득한 내부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민혁은 수연을 구석에 있는 거대한 화물 상자 뒤로 밀어넣고 자신의 몸으로 입구를 가렸다. 그의 호흡은 거칠었고 젖은 셔츠는 빗물과 피로 엉망이 되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연 씨. 민혁은 떨고 있는 수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 때문에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내가 당신을 회사에 남겨뒀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자책이 묻어났다. 평소에 냉철한 CEO 강민혁은 온데간데 없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린 한 남자만이 그곳에 있었다. 수연은 민혁의 품에 안겨 그의 빠른 심장 박동을 느꼈다. 그녀는 이 상황이 두렵지 않았지만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이 남자의 진심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나가서 저 쓰레기들을 처리하고 싶었지만 아직 민혁의 시야 아니었다. 그녀는 더 깊이 몸을 웅크리며 두려움에 떠는 연기를 계속해야만 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때 창고 밖에 소란이 잦아들고 무거운 군화 발소리가 천천히 다가왔다. 쥐새끼들이 어디로 숨었나 걸걸한 목소리와 함께 쇠파이프가 바닥을 긁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흑룡파의 행동대장 마석도였다. 그는 부하들을 이끌고 창고 입구를 에워싸고 있었다. 박 실장과 경호팀은 이미 전멸한 것이 분명했다. 민혁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았다. 그의 눈에 바닥에 굴러다니는 녹슨 쇠파이프 조각이 들어왔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며 수연에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놈들의 시선을 끌게. 그 틈에 넌 반대쪽 쪽문으로 도망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 알겠지. 수연은 민혁의 옷자락을 꽉 쥐며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대표님 혼자 두고 못 가요. 그녀의 거절은 연기가 아니었다. 이 상황에서 무기가 없는 민간인인 민혁이 나서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민혁은 슬프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다. 그 미소는 마치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보였다. 말 좀 들어. 제발. 당신이라도 살아야 내가 마음 편히 갈 수 있어. 민혁은 수연의 머리를 한 번 쓰다듬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몸을 일으켰다. 그는 평생 팬대만 굴리며 살아온 경영자였지만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기꺼이 방패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의 등 뒤로 번개가 내리꽂히며 창고 안을 순간적으로 환하게 비췄다. 마석도와 그의 부하들이 민혁을 발견하고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다. 어이구, 우리 도련님 여기 계셨네. 경호원들도 없이 맨몸으로 뭘 하시려고 마석도는 피 묻은 야구 방망이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조롱했다. 그들의 뒤로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굶주린 늑대떼처럼 눈을 번득이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민혁은 쇠파이프를 두 손으로 꽉 쥐었지만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공포가 발목을 잡고 늘어졌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등 뒤에 숨죽이고 있을 수연을 생각하며 소리쳤다. 누구 사주를 받은 거야? 최 전무인가 돈이라면 얼마든지 주겠다. 당장 여기서 물러가. 마석도는 킬킬거리며 바닥에 침을 뱉었다. 돈 그건 내 놈 목을 따고 나서 챙겨도 늦지 않아. 최 전무님이 아주 섭섭지 않게 챙겨주신다더라. 그는 손짓으로 부하들에게 공격 신호를 보냈다. 죽여. 여자는 덤으로 처리하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조직원 두 명이 흉기를 들고 민혁에게 달려들었다. 민혁은 눈을 질끈 감고 쇠파이프를 휘둘렀지만 허공을 가릴 뿐이었다. 조직원 중 한 명이 민혁의 복부를 강하게 걷어찼다. 억소리와 함께 민혁이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손에 쥐고 있던 쇠파이프도 튕겨나갔다. 고통에 몸을 비틀 새도 없이 또 다른 놈이 넘어진 민혁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벽으로 거칠게 밀어붙였다. 대표님 수연이 비명을 지르며 튀어나오려 했지만 민혁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소리쳤다. 나오지 마, 도망치라니까. 그는 멱살을 잡힌 채로도 필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수연이 숨은 곳을 눈짓으로 가리켰다. 제발 도망가라는, 살아서 나가라는 간절한 호소였다. 그의 얼굴은 이미 멍과 피로 얼룩져 알아보기 힘들 지경이었다. 마석도가 천천히 걸어와 민혁의 앞에 섰다. 그는 품에서 날카로운 단검을 꺼내 민혁의 턱 밑에 들이댔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목 피부에 닿자 민혁의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잘 가라. 도련님, 다음 생에는 줄을 잘 서라고. 마석도의 팔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민혁은 체념한 듯 눈을 감았다. 창고 밖의 빗소리는 더욱 거세져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듯 포효했다. 민혁의 머릿속에는 주마등처럼 지난날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차가운 사무실, 외로운 저녁 식사, 그리고 그 삭막한 일상에 불쑥 들어온
어설픈 비서, 이수연. 그녀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사주지 못한 것이, 좋아한다고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것이 사무치게 후회되었다. 바로 그 순간 기이한 살기가 창고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화물 상자 뒤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그것은 겁에 질린 여자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맹수가 내뿜는 고요하고도 폭발적인 살기였다. 수연은 더 이상 떨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천천히 바닥을 짚었고 근육은 용수철처럼 수축되었다. 민혁을 잡고 있던 조직원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안경이 벗겨진 수연의 맨얼굴이 드러났다. 그 눈동자는 더 이상 순한 초식동물의 것이 아니었다. 깊고 차가운 심연, 그 속에서 타오르는 푸른 불꽃을 본 순간 조직원은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금기를 건드렸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마석도의 단검이 민혁의 목 피부를 파고들며 붉은 핏방울이 맺히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렸다. 억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마석도가 손목을 감싸 쥐며 단검을 떨어뜨렸다. 어디선가 날아온 녹슨 볼트가 정확하게 그의 손등을 관통한 것이다. 조직원들이 당황하여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사이 화물 상자 위에서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낙하했다. 수연은 착지와 동시에 민혁을 붙잡고 있던 조직원의 무릎 관절을 정확히 가격했다. 뼈가 어긋나는 섬뜩한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고 거구의 사내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마치 미리 짜인 안무를 수행하는 무용수처럼 그녀는 쓰러지는 사내의 품에서 잭나이프를 빼앗아 역수 니쇼로 쥐었다. 민혁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멍하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방금 전까지 벌벌 떨며 울먹이던 비서 이수연은 온데간데 없었다. 찢어진 스커트 자락을 걷어올리고 안경이 사라진 차가운 눈으로 적들을 응시하는 그녀는 마치 지옥에서 기어 나온 처형인 같았다. 그녀의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운에 빗소리마저 얼어붙는 듯했다. 이게 뭐야? 전연잡아 당장 죽여버려. 손등에 박힌 볼트를 뽑아내며 마석도가 악에 바친 목소리로 고함쳤다. 당황했던 흑룡파 조직원들이 쇠파이프와 칼을 휘두르며 일제히 수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10여 명의 장정들이 좁은 통로를 가득 메우며 쇄도하는 모습은 거대한 해일이 덮쳐오는 것과 같은 공포감을 주었다. 하지만 수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아드레날린을 전신으로 퍼뜨렸다. 선두에 선 조직원이 쇠파이프를 내리꽂자 그녀는 종이 한 장 차이로 몸을 비틀어 피한 뒤 그의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숨이 턱 막힌 사내가 앞으로 고꾸라지자 수연은 그를 디딤돌 삼아 공중으로 뛰어올라 뒤따라오던 자의 턱을 걷어찼다. 그녀의 전투 방식은 길거리 싸움꾼들의 막싸움과는 차원이 달랐다. 최소한의 동작으로 상대의 급소를 타격하고 적의 힘을 역이용하여 중심을 무너뜨리는 고도로 훈련된 살인 기술이었다. 좁은 창고 안은 순식간에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고통의 찬 신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팔다리가 꺾인 사내들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뒹굴었다. 민혁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피가 튀어 얼굴에 묻었지만 수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텅 빈 것처럼 공허했고 오직 적의 목덜미와 심장만을 쫓고 있었다. 민혁은 그녀가 낯설게 느껴짐과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전율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알던 어리숙한 이비서는 누구였단 말인가.
대표님,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수연이 순식간에 5명을 쓰러뜨리고 민혁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여전히 높낮이가 없는 사무적인 말투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민혁은 홀린 듯 그녀의 피 묻은 손을 잡고 일어섰다. 그녀의 손은 작았지만 바위처럼 단단하고 뜨거웠다. 수연 씨, 당신 대체. 민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려 했지만 수연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설명은 나중에 하죠. 지금은 살아서 나가는 게 우선입니다. 그녀는 민혁을 자신의 등 뒤로 밀며 경계태세를 풀지 않았다. 아직 쓰러지지 않은 조직원들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주춤거리며 포위망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석도는 자신의 부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꼴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평범한 비서라고 보고받았는데 저 여자는 특수부대원. 아니, 그 이상의 괴물이었다. 그는 뒷걸음질 치는 부하들을 발로 차며 독려했다. 겁먹지 마. 어차피 여자 하나야. 쪽수로 밀어붙여 그의 고함에 조직원들이 다시금 전열을 정비하고 흉기를 고쳐주었다. 수연은 민혁의 넥타이를 풀어 자신의 손에 쥔 칼자루와 손목을 단단히 묶었다. 땀과 피로 인해 무기를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민혁에게 짧게 속삭였다. 제 어깨를 잡고 절대 떨어지지 마세요. 제가 길을 뚫으면 곧장 출구로 뛰어야 합니다. 민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얇은 블라우스 너머로 긴장된 근육의 떨림이 전해져 왔다. 갑니다. 수연의 기합과 함께 두 사람은 다시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수연은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하게 움직였다. 왼쪽에서 날아오는 칼날을 쳐내고 오른쪽에서 덤벼드는 적의 목을 가격했다. 그녀의 발차기는 채찍처럼 빨랐고 칼날은 뱀처럼 교묘하게 적들의 방어를 뚫고 들어갔다. 민혁은 그녀의 움직임에 맞춰 필사적으로 발을 옮겼다. 수연의 보호 덕분에 민혁은 빗발치는 공격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상처 하나 입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방패처럼 사용하여 민혁을 향하는 모든 위협을 차단했다. 둔탁한 타격음이 들릴 때마다 민혁은 수연의 몸이 휘청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고통을 삼키며 다시 중심을 잡았다. 그녀의 흰 블라우스는 이미 붉은 선열로 젖어 들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창고의 뒷문이 시야에 들어왔다. 하지만 그 앞을 마석도가 거대한 소화기를 들고 가로막았다. 그는 광기에 찬 눈으로 웃으며 소화기 안전핀을 뽑아 던질 태세를 취했다. 분말이 터지면 시야가 차단되고 호흡이 곤란해져 승산이 없었다. 수연은 찰나의 순간 판단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쥐고 있던 잭나이프를 마석도를 향해 전력으로 투척했다. 칼은 허공을 갈라 마석도의 어깨에 깊숙이 박혔다. 크악 마석도가 고통의 소화기를 떨어뜨리는 순간 수연은 민혁의 손목을 낚아채며 외쳤다. 뛰어요. 두 사람은 무방비 상태가 된 출구를 향해 전력 질주했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창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일렀다. 뒤에서 분노한 조직원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창고 밖은 미로처럼 쌓인 컨테이너 박스들로 가득했다. 어둠과 빗소리는 그들에게 유일한 아군이었다. 수연은 민혁을 이끌고 컨테이너 사이의 좁은 틈새로 몸을 숨겼다. 헉. 헉. 민혁은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그는 젖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수연은 즉시 주변을 살피며 추격자들의 동태를 파악했다. 그녀의 얼굴은 비와 땀, 그리고 피가 뒤섞여 엉망이었지만 안경 없는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민혁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수연을 올려다보았다.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멍 자국들과 팔뚝에서 흐르는 피가 그의 가슴을 찔렀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상처였다. 수연 씨, 당신 다쳤어. 그가 손을 뻗어 그녀의 상처를 만지려 하자. 수연은 움찔하며 몸을 뒤로 뺐다. 괜찮습니다. 스친 것뿐입니다. 수연은 퉁명스럽게 대답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지금 민혁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상사와 부하 직원, 보호받아야 할 CEO와 무능한 비서라는 익숙한 관계는 이미 깨져버렸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생존이라는 절박한 목표와 밝혀지지 않은 진실만이 남아 있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손전등 불빛이 어지럽게 춤추며 다가왔다. 이 잡듯이 뒤져 멀리 못 갔을 거야. 마석도의 목소리가 독사처럼 어둠을 타고 들려왔다. 수연은 입술에 검지를 대어 민혁에게 침묵을 지시했다. 그녀는 주변 지형을 빠르게 스캔했다. 컨테이너 야적장은 복잡하지만 한 번 갇히면 독 안에 든 쥐가 되기 십상이었다. 이대로는 잡힙니다. 놈들은 차량을 이용해 포위망을 좁혀올 겁니다. 수연이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분석했다. 저들이 예상하지 못할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대표님, 저를 믿으십니까? 그녀가 민혁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민혁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믿어. 내 목숨. 지금부터 당신 거야. 그의 대답에 수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렁였다.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결심한 듯 민혁의 손을 다시 꽉 잡았다. 그럼 따라오십시오. 놈들이 절대 생각지도 못할 은신처가 근처에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빗속을 뚫고 달리기 시작했다. 수연은 CCTV의 사각지대와 컨테이너의 그림자만을 골라 밟으며 유령처럼 이동했다. 민혁은 그녀의 손에 이끌려 뛰면서 생각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자신과 이 여자 사이의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는 그 변화가 두렵기보다 간절하게 기다려졌다. 어둠 속에서 번개가 번쩍이며 두 사람의 실루엣을 비췄다. 쫓는 자들과 쫓기는 자들의 숨막히는 추격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인천의 밤바다는 거칠게 포효하고 있었고 그들의 운명 또한 거센 파도 위에서 위태롭게 춤추고 있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는 인천 항만의 거친 풍경을 희뿌연 수묵화처럼 바꿔놓았다. 수연은 민혁을 부축한 채 컨테이너 미로를 빠져나와 항만 구석에 방치된 낡은 2층짜리 관리사무소 건물로 향했다.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 넝쿨 식물로 뒤덮인 그곳은 겉보기엔 흉가처럼 보였지만 수연의 눈에는 더할 나위 없는 은신처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꺼낸 철사 하나로 녹슨 자물쇠를 능숙하게 해제했다. 끼익 소리를 내며 철문이 열리자 곰팡이 냄새와 먼지가 섞인 탁한 공기가 두 사람을 맞이했다. 수연은 민혁을 안으로 들이고 신속하게 문을 잠근 뒤 창문마다 처진 낡은 커튼을 꼼꼼히 여며 빛이 새어나갈 틈을 차단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마석도 일당의 고함 소리와 차량 엔진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지만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느껴졌다. 민혁은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풀려 낡은 소파 위로 쓰러지듯 앉았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간 자리에 극심한 통증과 피로가 밀물처럼 몰려왔다. 그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거친 숨을 내쉬었고 시선은 바쁘게 움직이는 수연을 쫓았다.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마치 제 집처럼 익숙하게 움직이며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수연은 구석에 놓인 캐비닛을 뒤져 먼지 쌓인 응급처치 상자와 낡은 담요를 찾아냈다. 그녀는 손전등 대신
휴대전화의 희미한 불빛만을 켠 채 민혁에게 다가왔다. 상처를 좀 보겠습니다. 많이 아프실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창백한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민혁은 셔츠 단추를 푸는 수연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그녀의 차가운 손가락이 뜨거운 피부에 닿자 묘한 전율이 일었다. 복부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고 깨진 유리 파편에 긁힌 어깨와 팔에서는 피가 계속 배어나오고 있었다. 수연은 소독약을 솜에 묻혀 상처 부위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따가운 통증에 민혁이 움찔거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신속하게 처치해 나갔다. 참으셔야 합니다.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니 응급조치라도 확실히 해둬야 덧나지 않아요. 수연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그의 상처에 집중했다. 그녀의 눈빛은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처럼 진지했고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섬세했다. 민혁은 고통 속에서도 눈앞에 이 여자가 자신이 알던 그 덜렁대고 소심한 비서가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이수연. 민혁이 나직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치료에 집중하던 수연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네, 대표님. 그녀는 시선을 상처에 고정한 채 대답했다. 당신, 대체 누구야? 단순히 운동 좀 배운 수준이 아니잖아. 아까 그 움직임, 그리고 사람을 제압하는 기술들. 평범한 비서가 아니지. 수연은 대답 대신 붕대를 감는 손에 힘을 주었다. 팽팽한 침묵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밖에서 천둥이 칠 때마다 번쩍이는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붕대 매듭을 지은 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혁과 시선을 마주했다. 안경을 벗은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슬픈 호수 같았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순간이 온 것이다. 저는 대표님을 지키기 위해 고용된 사람입니다. 수연은 짧게 대답했다. 누가 고용했지? 아버지인가? 아니면 이사회 민혁이 집요하게 물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제가 대표님의 편이라는 사실뿐입니다. 수연은 핵심을 피해가며 낡은 의자를 끌어와 민혁의 맞은편에 앉았다. 민혁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중요하지 않다고 난 지난 2년 동안 당신을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아가씨라고 생각했어. 내가 지켜줘야 할 약자라고 생각했다고. 그런데 오늘 보니 내가 바보였군. 당신은 날 속였어. 그 어설픈 실수들, 커피를 쏟고 서류를 떨어뜨리는 행동들. 전부 연기였나. 수연은 고개를 떨구었다. 민혁의 말대로였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철저하게 무능한 비서를 연기해왔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은 아니었다. 그를 걱정하고 그의 웃음에 설레고 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했던 순간들은 모두 진심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감정을 털어놓는 것은 사치였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곁에 머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너무 유능하거나 눈에 띄면 내부의 적들이 저를 먼저 경계했을 테니까요. 가장 무해해 보이는 존재가 되어야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표님을 감시, 아니,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수연은 감시라는 단어를 황급히 삼켰지만 민혁은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럼 그동안 날 동정했나?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 걱정이나 하는 내가 우스웠겠어. 민혁의 목소리에 날이 섰다. 배신감과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서운함이 뒤섞여 그의 감정을 휘저어 놓았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보호받아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자존심 상했고, 동시에 그녀가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아닙니다. 수연이 고개를 번쩍 들며 강하게 부정했다. 한 번도
대표님을 비웃거나 동정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오히려 존경했다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프로로서의 냉철함과 한 여자로서의 감정이 그녀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때 민혁이 갑자기 몸을 숙여 수연의 팔을 잡아챘다. 수연이 짧은 신음을 흘렸다. 그녀가 입고 있던 블라우스 소매는 붉게 물들어 있었고 찢어진 천 사이로 깊게 베인 상처가 보였다. 아까 민혁을 보호하다가 칼날에 스친 상처였다. 민혁에게만 신경 쓰느라 정작 자신의 상처는 방치해 두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 봐. 당신도 다쳤잖아. 왜 말 안 했어? 민혁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수연의 손에서 소독약과 붕대를 빼앗아 들었다. 가만히 있어. 이번엔 내가 당신을 치료할 차례야. 수연은 당황하여 손을 빼려 했지만 민혁은 단호하게 그녀의 손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는 수연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내고 있었다. 민혁은 서툴지만 조심스러운 손길로 수연의 팔에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았다. 가까이 다가온 그의 얼굴에서 땀 냄새와 빗물 냄새, 그리고 그만의 고유한 향기가 났다. 수연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속눈썹과 콧날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가까이서 그를 마주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심장 박동 소리가 빗소리보다 더 크게 귀를 울렸다. 아까 창고에서 민혁이 시선을 내리깐 채 입을 열었다. 당신이 나타났을 때 솔직히 무서웠어.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하지만 동시에 고마웠어.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비겁하게도 말이야. 그는 붕대 끝을 매듭 지으며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비겁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표님은 도망칠 기회가 있었는데도 저를 지키려고 남으셨습니다.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그 많은 적을 상대로 나선다는 건 훈련받은 요원들도 하기 힘든 용기입니다.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민혁이 보여준 용기는 그녀가 봐왔던 어떤 전사들보다 빛나는 것이었다. 민혁은 고개를 들어 수연과 눈을 맞췄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비는 여전히 창문을 때리고 있었지만 이 작은 방 안은 세상과 단절된 그들만의 우주였다. 민혁은 천천히 손을 뻗어 수연의 뺨에 묻은 핏자국을 엄지로 닦아냈다. 수연은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눈을 감으며 그 온기를 받아들였다. 이제 다시는 예전의 이수연 비서로 돌아갈 수 없겠지. 민혁이 속삭이듯 물었다. 수연은 눈을 뜨고 슬픈 미소를 지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많은 것이 변해 있을 겁니다. 대표님도, 저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이 끝나면 그녀는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이상 더는 그의 곁에 평범하게 머물 수 없었다. 그럼 오늘 밤은 그냥 수연 씨로 있어줘. 내 비서도 경호원도 아닌 그냥 여자 이수연으로. 민혁의 눈빛은 간절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직원으로 대하지 않았다. 극한의 상황에서 생사를 함께 넘나든 동반자이자 한 남자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수연의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었다. 그녀는 요원의 냉철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무너져가는 벽을 막을 수 없었다. 갑자기 밖에서 요란한 천둥 소리가 건물을 뒤흔들었다.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서로를 향해 몸을 움츠렸다. 민혁은 수연을 끌어당겨 품에 안았고 수연도 저항 없이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서로의 체온이 젖은 옷을 뚫고 전해졌다. 이 위험하고 낯선 은신처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민혁의 호흡이 조금씩 차분해졌다. 그는 수연을 품에서 떼어내지 않은 채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지? 놈들은 포기하지 않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 현실을 직시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수연은 그의 품에서 빠져나와 다시 냉철한 요원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귀는 여전히 붉게 물들어 있었다. 놈들의 배우는 최전무가 확실합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해도 매수된 내부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정보가 새어나가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수연은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날이 밝을 때까지 여기서 버텨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놈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역공을 가해야 합니다. 역공 민혁이 놀란 듯 되물었다. 도망가는 게 아니라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매서운 사냥꾼의 것으로 변해 있었다. 도망만 쳐서는 끝이 없습니다. 놈들은 대표님이 죽을 때까지 쫓아올 겁니다. 끝을 보려면 놈들의 숨통을 끊어놔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해내겠습니다. 민혁은 수연의 결의에 찬 표정을 보며 새로운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신뢰를 넘어선 경외감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좋아. 그렇게 하지. 하지만 당신 혼자 하게 두진 않아. 이건 내 싸움이기도 하니까. 나도 돕겠어. 무엇을 하면 되지? 수연은 민혁의 변화에 내심 놀랐지만 곧 든든함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보호받기만 하는 연약한 도련님이 아니었다. 위기 속에서 각성하고 성장하는 리더였다. 수연은 바닥에 먼지를 털어내며 간이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이곳 지형을 이용할 겁니다. 놈들은 숫자는 많지만 조직력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 점을 파고들 겁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밤은 여전히 길고 어두웠다. 두 사람은 낡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다가올 전투를 위한 계획을 세웠다. 가끔씩 서로의 어깨가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온기는 그들에게 가장 큰 무기이자 방패였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폐공장의 밤. 사랑과 생존의 경계에서 두 사람의 운명은 하나로 묶이고 있었다. 폭풍우가 한 차례 거세게 휩쓸고 지나간 새벽. 인천의 하늘은 여전히 납덩이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은신처 안의 공기는 차갑고 습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기류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팽팽했다. 수연은 창가에 서서 블라인드 틈새로 밖을 정찰했다. 마석도의 패거리들은 아직 그들을 찾지 못한 듯 멀리서 차량의 전조등 불빛만이 유령처럼 배회하고 있었다. 수연은 신발굽 안쪽에 숨겨져 있던 초소형 통신 단말기를 꺼냈다. 일반적인 휴대전화망이 아닌 암호화된 위성 주파수를 사용하는 특수 장비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암호를 입력하고 통신을 시도했다. 브로커, 나다. 현재 상황 파악해줘. 타깃은 대한그룹 강민혁. 배우와 병력 규모 확인해. 그녀의 목소리는 민혁이 알던 비서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건조한 기계음 같았다. 민혁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수연이 입에 담는 전문 용어들과 은어들은 그가 평생 살아온 상류층의 세계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어둡고 위험한 지하 세계의 언어였다. 그는 눈앞의 여자가 자신과 물리적으로는 불과 몇 미터 거리에 있지만 실제로는 닿을 수 없는 아주 먼 곳에 서 있는 것 같은 낯설음을 느꼈다. 잠시 후 단말기에서 잡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랜만이네. 고스트. 판이 꽤 커졌어. 의뢰인은 예상대로 최전무야. 놈이 흑룡파에 50억을 걸었어.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라 시신도 못 찾게 처리하라는 특명이다.
현재 항만 일대에 깔린 병력만 50명. 경찰 라인도 이미 손을 써놔서 당분간 사이렌 소리는 못 들을 거야. 수연은 짧게 알았다고 답하고 통신을 끊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민혁을 마주 보았다. 들으셨다시피 경찰은 오지 않습니다. 최 전무가 지역 경찰 고위직까지 매수한 모양입니다. 우리는 고립되었습니다. 그녀의 보고는 감정이 배제된 팩트 그 자체였지만 민혁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릴 수도 있는 말이었다. 하지만 민혁의 반응은 예상외로 담담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입술을 깨물었다. 최 전무. 결국 선을 넘었군. 내 아버지가 일궈낸 회사를 피로 물들일 작정인가. 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분노와 결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온실 속의 화초가 되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수연 씨, 당신은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연락이 닿지? 고스트라는 건 뭐고? 민혁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아닌 순수한 의문과 슬픔이 묻어 있었다. 수연은 잠시 시선을 떨구었다가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이제 와서 숨기는 것은 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과거에 제가 몸담았던 조직에서의 호출명입니다.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자. 그림자처럼 임무만 수행하고 사라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수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저는 국가가 필요로 하지 않는 더러운 일들을 처리하는 칼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작전 중에 버림받고 죽어가던 저를 구해준 것이 바로 대표님의 선친이셨습니다. 민혁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와 수연 사이에 그런 인연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회장님은 제 신분을 세탁해 주시고 평범한 삶을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단 하나, 당신의 아들을 지켜달라는 부탁과 함께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표님 곁에 왔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이었지만 수연은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지금은 민혁이 그녀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수연은 그의 뜨거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지금은 제 의지입니다. 강민혁이라는 사람을 지키고 싶습니다. 회장님의 부탁 때문이 아니라 제가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녀의 고백은 투박했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민혁은 수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내 아버지가 당신을 이용한 것 같아서. 하지만 나는 당신을 도구로 생각하지 않아. 당신은 나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이야.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짧은 순간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다. 시간이 없습니다. 수연이 먼저 감정을 추스르며 분위기를 전환했다. 날이 밝으면 놈들의 수색망이 더 좁혀올 겁니다.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항만 지도를 펼쳤다. 이곳 관리사무소는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형적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서 놈들을 각계격파해야 합니다. 민혁은 지도 위 한 지점을 가리켰다. 여기, 현재 공사가 중단된 물류센터 건물이 있어. 스켈레톤 타워라고 불리지. 구조가 복잡하고 아직 완공되지 않아서 숨을 곳도 함정을 팔 곳도 많아. 그는 CEO로서 현장의 구조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다. 내가 설계 도면을 머릿속에 다 넣어두고 있어. 전력 공급실 위치부터 비상 통로까지 전부. 수연의 눈이 반짝였다. 완벽합니다. 그곳이라면 승산이 있습니다. 놈들은 50명이지만 좁고 복잡한 건물 내부에서는 숫자의 우위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과 미로를 이용해 놈들을 하나씩 사냥할 겁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지만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수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대표님이 미끼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놈들을 건물 안으로 유인하려면 대표님이 노출되어야 합니다.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민혁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놈들을 한 곳으로 몰아넣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민혁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게. 내가 미끼가 되어 놈들을 끌어들일 테니 당신은 당신이 제일 잘하는 걸 해. 놈들을 부숴버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수연은 그에게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강인한 수컷의 향기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나약한 도련님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신속하게 짐을 챙겨 은신처를 나섰다.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시야를 가렸다. 이것은 그들에게 행운이었다. 민혁과 수연은 그림자처럼 이동하며 적들의 감시망을 피해 물류센터 공사장으로 향했다.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안개 속에 괴물처럼 웅크리고 있었다. 공사장 입구에 도착한 수연은 민혁의 손에 쥐어있던 깨진 유리 조각을 뺏어들고 대신 자신의 발목에 차고 있던 예비용 단검을 건네주었다. 이걸 쓰세요. 호신용입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절대 제 신호가 있기 전까지는 놈들과 맞서지 말고 도망치세요. 대표님의 역할은 놈들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민혁은 묵직한 단검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그리고 당신도 절대 죽지 마. 그는 수연의 손을 꽉 잡았다가 놓았다. 수연은 짧게 목례를 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의 뒷모습은 민첩하고 고요했다. 이제 그녀는 비서 이수연이 아닌 전설적인 요원 고스트로 돌아가 사냥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민혁은 심호흡을 하며 공사장 정문으로 걸어나갔다. 텅 빈 공터에 그의 발자국 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는 주위에 매복해 있을 적들을 향해 소리쳤다. 마석도 여기 있다. 숨바꼭질은 이제 끝내자. 그의 외침이 메아리치자. 곳곳에서 검은 그림자들과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일제히 그를 향해 쏠렸다. 찾았다. 저기 있다. 조직원들의 고함 소리와 함께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민혁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도망치지 않고 그들을 똑바로 응시했다.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쇠파이프와 칼을 들고 그를 향해 달려왔다. 마치 굶주린 짐승떼가 먹잇감을 덮치는 형상이었다. 민혁은 놈들이 충분히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연과 약속한 타이밍에 맞춰 건물 내부로 전력 질주했다. 잡아놓치면 다 죽는다. 마석도의 고함과 함께 조직원들이 우르르 건물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거대한 쥐떼가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건물 내부는 미로처럼 얽힌 철골과 콘크리트 벽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아직 조명이 설치되지 않아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곳곳에 뚫린 구멍과 튀어나온 철근들이 위험을 예고했다. 민혁은 기억 속의 도면을 더듬으며 미리 봐둔 3층 자재 창고 쪽으로 달렸다. 한편 수연은 4층의 철골 구조물 위에 매달려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적외선 고글을 쓴 것처럼 어둠 속에서도 움직이는 물체들을 정확하게 포착했다. 그녀는 허리춤에 매달린 와이어를 점검하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부터 이곳은 그녀의 무대이자 놈들의 무덤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바닥으로 착지하여 맨 뒤에서 따라오던 조직원 하나의 입을 틀어막고 순식간에 목을 꺾었다.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쓰러진 놈을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녀의 사냥은 은밀하고 신속하게 시작되었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놈들 사이로 퍼져나갈 것이다.
수연은 바닥에 흩어진 공사 자재들을 이용하여 즉석 함정을 만들었다. 팽팽하게 당겨진 와이어, 헐거워진 비계, 날카로운 철근 조각들. 그녀의 손을 거친 모든 것이 치명적인 무기로 변했다. 그녀는 단순히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심을 심어 적들을 심리적으로 무너뜨리는 전술을 구사했다. 앞서 달리던 민혁은 뒤쪽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소리와 짧은 비명들을 들었다. 수연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는 더욱 힘을 내어 계단을 뛰어 올랐다.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기에 그는 공포를 억누르고 계속해서 놈들을 유인했다. 이쪽이다, 쫓아와 봐. 어느새 조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져 건물을 수색하고 있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동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무전기에서는 어이, 김씨 대답해 어디야라는 다급한 호출만이 반복될 뿐이었다. 보이지 않는 공포가 그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수연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당황하여 두리번거리는 두 명의 조직원을 노려보았다. 그녀는 손에 쥔 너트를 던져 반대편 벽을 맞췄다. 깡 하는 소리에 조직원들의 시선이 돌아간 순간 그녀는 표범처럼 튀어나가 양손의 단검으로 그들의 허벅지와 어깨를 동시에 찔렀다. 으아, 고통에 찬 비명이 건물 전체를 울렸다. 이제 놈들도 자신들이 사냥꾼이 아닌 사냥감이 되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수연은 피 묻은 칼을 닦아내며 다음 타깃을 찾아 이동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민혁의 안전과 적들의 전멸이라는 두 가지 목표만이 입력되어 있었다. 민혁은 3층 난간에 기대어 숨을 골랐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혼란스러운 소음들에 그는 묘한 쾌감을 느꼈다. 평생 팬대만 굴리며 살아온 그가 목숨을 건 전장에서 살아남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단검을 고쳐 쥐며 중얼거렸다. 버텨줘. 수연씨, 나도 끝까지 갈 테니까. 스켈레톤 타워의 내부는 거대한 짐승의 뱃속처럼 어둡고 습했다. 노출된 철골 구조물 사이로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기괴한 풍절음이 울려 퍼졌다. 민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4층으로 이어지는 콘크리트 계단을 뛰어올랐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깨어 있었다. 그는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거대한 사냥터로 사냥감들을 유인하는 가장 화려한 미끼였다. 마석도는 부하 10명을 이끌고 민혁의 뒤를 바짝 쫓고 있었다. 거기서 잡히면 곱게 죽지 못할 줄 알아 마석도의 고함이 텅 빈 건물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이 하나둘씩 연락 두절되고 있다는 사실에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던 비명과 끊어진 신호음들은 이 베테랑 깡패의 본능적인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었다. 민혁은 4층 복도 끝에 있는 중앙 배전실을 향해 달렸다. 도면을 암기하고 있던 덕분에 그는 어둠 속에서도 장애물을 능숙하게 피할 수 있었다. 그는 배전실 철문을 열고 들어가 숨을 고를 새도 없이 메인 차단기 패널을 찾았다. 아직 공사 중이라 임시 전력만이 공급되고 있었지만 이 스위치를 내리면 건물 내에 켜져 있던 모든 작업등과 비상 유도등마저 꺼버릴 수 있었다. 수연 씨, 준비됐어. 민혁이 허공에 대고 작게 속삭였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는 그녀가 듣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차단기 레버를 아래로 당겼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던 희미한 불빛마저 사라지고 완벽한 암흑이 세상을 집어삼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석도와 조직원들의 당황한 욕설이 터져나왔다. 뭐야, 누가 불 껐어? 손전등 켜, 당장 켜라고 마석도가 악을 쓰며 고함을 질렀다. 조직원들이 허둥지둥 휴대전화와 손전등을 꺼내 들었지만
그들이 만들어낸 빗줄기는 어둠을 몰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흔들리는 불빛은 그들의 공포심만 더욱 부각할 뿐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어둠의 주인이 사냥을 시작했다. 천장배관 위에 숨죽이고 있던 수연은 적외선 고글 없이도 어둠에 익숙한 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허리춤에 감아둔 와이어를 풀며 소리 없이 바닥으로 낙하했다. 그녀의 착지음은 바람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맨 뒤에서 손전등을 비추며 두리번거리는 조직원의 뒤로 유령처럼 다가갔다. 수연의 손이 남자의 입을 틀어막음과 동시에 단검자루가 그의 뒷목 혈관을 눌렀다. 남자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힘없이 허물어졌다. 수연은 쓰러지는 남자를 부드럽게 받아 바닥에 눕히고 그가 들고 있던 손전등을 집어 반대편 벽으로 굴렸다. 떼굴떼굴 구르는 손전등 소리에 앞서가던 조직원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보았다. 거기 누구야, 김씨? 너야, 한 조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며 다가왔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손전등 불빛만이 먼지 날리는 허공을 비추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조직원이 다가와 동료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쇠파이프 하나가 날아와 그의 머리통을 강타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두 번째 희생자가 쓰러지자 대형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어. 누군가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마석도는 겁에 질린 부하를 발로 차며 소리쳤다. 병신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냥 계집년 하나라고 뭉쳐 흩어지지 말고 등맞대. 하지만 이미 공포는 전염병처럼 그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수연은 혼란을 틈타 더욱 과감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공사 자재들을 이용해 소음을 내며 적들을 분산시켰다. 왼쪽에서 깡통 구르는 소리가 나면 조직원들이 그쪽으로 총구를 돌렸고 그 틈에 오른쪽에서 공격이 들어왔다. 그녀는 직접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시멘트 포대를 찢어 시야를 가리거나 튀어나온 철근 쪽으로 적을 밀어버리는 등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활용했다. 배전실에 숨어있던 민혁은 밖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타격음을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배전실 구석에 놓여있던 소화기를 집어들었다. 도면상이 배전실의 환기구는 복도 천장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환기구 뚜껑을 열고 소화기 안전핀을 뽑은 뒤 복도 쪽을 향해 분말을 남김없이 분사했다. 하얀 분말 가루가 연막처럼 복도로 쏟아져 내리자 조직원들은 기침을 하며 시야를 잃었다. 콜록콜록, 이게 뭐야, 앞이 안 보여. 혼란은 극에 달했다. 수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연기 속을 뚫고 들어가 남은 조직원들의 팔다리를 무자비하게 꺾고 가격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마석도는 허공에 대고 쇠 파이프를 미친 듯이 휘두르며 발악했다. 나오라고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덤벼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했다. 그의 부하들은 이미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거나 기절해 있었다. 불과 10분 만에 그 많던 조직원이 괴멸 상태에 빠진 것이다. 마석도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때 연기 속에서 뚜벅뚜벅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마석도는 본능적으로 그쪽을 향해 쇠파이프를 겨누었다.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피투성이가 된 셔츠를 입고 있는 수연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피 묻은 삼단봉이 들려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빛은 살기등등했다. 정정당당 50명이 2명을 포위해 놓고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수연이 차갑게 비웃으며 말했다. 마석도는 기가 찼지만 동시에 전율을 느꼈다. 저 여자는 인간이 아니었다. 살인 기계였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품속에서 마지막 남은 비수비쇼를 꺼내 들었다. 이 독한 년.
오늘 내 손으로 끝장을 내주마. 마석도가 괴성을 지르며 수연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공격은 묵직하고 강력했지만 수연에게는 너무나 느리고 뻔해 보였다. 수연은 가볍게 몸을 틀어 그의 칼날을 피하고 삼단봉으로 그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마석도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공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수연은 회전하며 발차기로 마석도의 턱을 강타했다. 거구의 마석도가 뒤로 나뒹굴며 시멘트 바닥에 처박혔다. 그는 입안이 터져 피를 토하며 일어나려 했지만 수연은 이미 그의 가슴을 발로 짓누르고 있었다. 네 보스. 최 전무는 어디 있지? 수연이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다. 마석도는 피 섞인 웃음을 흘리며 킬킬거렸다. 노삼. 대단하군. 하지만 넌 끝났어. 최 전무님은 이미 옥상에 와 계신다. 헬기를 타고 뜰 준비를 하고 있지. 너희가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그분은 유유히 사라질 거야. 그의 말에 수연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헬기라니. 도주 경로까지 완벽하게 준비해둔 것이었다. 그 순간 배전실에서 나온 민혁이 달려왔다. 수연 씨 옥상이야. 헬기 소리가 들려 그의 말대로 건물 꼭대기에서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굉음이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수연은 마석도의 명치를 강하게 걷어차 기절시킨 뒤 민혁을 돌아보았다. 가시죠. 놈을 놓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갑니다. 두 사람은 옥상으로 향하는 마지막 계단을 향해 달렸다.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단순한 생존을 넘어 악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한 마지막 추격전이었다. 민혁은 앞서 달리는 수연의 등을 보며 다짐했다. 이 일이 끝나면 반드시 그녀를 지키는 남자가 되겠노라고. 옥상 철문을 박차고 나가자 강한 바람과 함께 헬기의 서치라이트 불빛이 눈을 찔렀다. 거대한 헬리콥터 한 대가 옥상 헬리패드에 착륙해 있었고 프로펠러 바람에 양복 자락을 휘날리는 최 전무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탑승하려던 참이었다. 민혁은 바람을 뚫고 소리쳤다. 최영수, 거기서. 최 전무가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는 민혁과 수연을 본 그의 얼굴에 경악과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끈질긴 놈들. 저걸 살아서 뚫고 올라오다니. 그는 혀를 차며 옆에 있던 경호실장에게 손짓했다. 뭐해? 처리해. 이륙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최 전무의 최측근 경호원 3명이 권총을 꺼내 들고 민혁과 수연을 향해 조준했다. 이번엔 몽둥이나 칼 따위가 아닌 진짜 총이었다. 상황은 다시 절망적으로 변했다. 넓게 트인 옥상에는 몸을 숨길 엄폐물조차 마땅치 않았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민혁의 앞을 막아서며 두 팔을 벌렸다. 대표님, 제가 시선을 끌겠습니다. 틈을 봐서 헬기 쪽으로 뛰십시오. 수연은 죽음을 각오한 듯 비장하게 말했다. 하지만 민혁은 그녀의 어깨를 잡아 자신의 옆으로 끌어당겼다. 아니, 이번엔 같이 싸워. 내게 생각이 있어. 민혁의 시선은 헬리패드 옆에 쌓여있는 철근 묶음과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크레인 와이어를 향해 있었다. 민혁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 조각을 집어들고 크레인 고정 장치를 향해 전력으로 던졌다. 정확히 명중하지는 않았지만 쇠파이프가 크레인 기어 사이에 끼이며 스파크가 튀었다. 지금이야 민혁의 외침과 동시에 크레인이 요동치며 매달려 있던 철근 묶음이 경호원들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릴 듯 위태롭게 흔들렸다. 경호원들이 당황하여 하늘을 쳐다보는 찰나의 틈이 생겼다. 수연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질주했다. 그녀는 바닥을 박차고 날아올라 첫 번째 경호원의 손목을 걷어차 총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총성이
허공을 갈랐지만 빗나갔다. 전투는 이제 지상이 아닌 바람 부는 옥상 위에서 최후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죽여 다 죽여버려. 헬기에 타려던 최 전무가 악을 쓰며 소리쳤다. 헬기의 프로펠러 소음과 총성, 그리고 고함 소리가 뒤섞여 옥상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혁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떨어진 권총을 향해 몸을 던졌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싸움이 아니었다. 정의와 불의, 그리고 사랑과 야망이 충돌하는 마지막 전쟁이었다.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거센 돌풍은 옥상 위의 모든 것을 날려버릴 기세였다. 윙윙거리는 기계음과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도시의 야경이 뒤섞여 마치 현실이 아닌 악몽 속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민혁은 바닥을 구르며 떨어진 권총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는 순간 그는 전율과 함께 생전 처음 느껴보는 사리를 경험했다. 이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가 아니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민혁이 총을 집어들고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최 전무의 경호원이 그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총탄이 민혁의 귀를 스치며 콘크리트 바닥에 불꽃을 일으켰다. 민혁은 본능적으로 몸을 숙이며 옆으로 굴렀다. 사격 훈련을 받아본 적 없는 그였지만 지금 물러서면 자신뿐만 아니라 수연까지 죽는다는 사실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그는 떨리는 두 손으로 권총을 움켜쥐고 어둠 속의 그림자를 향해 격발했다. 한편 수연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녀는 2명의 최정예 경호원을 상대로 혈투를 벌이고 있었다. 이미 체력은 바닥났고 온몸이 만신창이었지만 그녀의 정신력은 칼날처럼 예리하게 빛났다. 그녀는 경호원의 주먹을 피하며 그의 품으로 파고들어 팔꿈치로 턱을 올려쳤다. 하지만 다른 경호원이 뒤에서 그녀의 목을 조르며 바닥으로 넘어뜨렸다. 빗물 젖은 바닥에서 엉겨 붙은 채 숨막히는 그라운드 기술 공방이 이어졌다. 수연은 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손가락으로 경호원의 눈을 찔러 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지만 시야가 흐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과다출혈로 인한 현기증이었다. 그때 헬기 탑승구에 서 있던 최 전무가 품에서 금장 리볼버를 꺼내들었다. 비열한 미소를 띤 그는 수연과 엉겨붙어 싸우느라 정신이 없는 민혁을 정조준했다. 잘 가라. 강민혁, 회사는 내가 잘 운영해주마. 수연의 흐릿한 시야에 최 전무의 총구가 민혁을 향하는 것이 포착되었다.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녀의 몸은 이성이 명령하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대표님 위험해요. 수연은 있는 힘을 다해 민혁의 앞을 가로막으며 몸을 날렸다. 타항둔탁한 총성이 프로펠러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민혁의 눈앞에서 수연의 몸이 허공에 붕 떴다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복부에서 선명한 붉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빗물과 섞였다. 민혁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수연. 씨. 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비명조차 되지 못하고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수연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삼키며 바닥에 쓰러졌다. 하얀 셔츠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민혁의 발목을 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민혁은 바닥에 쓰러진 그녀를 보며 머릿속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공포와 이성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만이 남았다. 최영수. 네 이놈. 민혁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일어섰다. 그는 더 이상 겁쟁이 도련님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광기로 몰아넣었다.
그는 총알이 빗발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 전무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눈빛은 지옥에서 돌아온 악귀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최 전무는 민혁의 기세에 눌려 당황한 듯 뒷걸음질 쳤다. 미친놈 오지마. 쏘아버리겠어. 그가 다시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총알이 걸린 듯 철컥 소리만 났다. 결정적인 순간에 불량 탄환이 발생한 것이다. 운명의 여신은 오만한 악당의 편이 아니었다. 민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최 전무의 손목을 걷어차 총을 날려버렸다. 민혁은 최 전무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늙은 최 전무는 힘없이 굴러떨어졌다. 민혁은 그의 위에 올라타 주먹을 휘둘렀다. 퍽퍽 둔탁한 타격음이 옥상에 울렸다. 이건 내 아버지를 위한 것. 이건 수연 씨를 위한 것. 민혁의 주먹이 최 전무의 얼굴에 꽂힐 때마다 그의 억눌려왔던 울분이 터져나왔다. 최 전무는 피투성이가 된 채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헬기 조종사는 상황이 불리해졌음을 직감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있었고 아래쪽에서는 특공대가 진입하는 소리가 들렸다. 조종사는 최 전무를 버리고 이륙을 시도했다. 이봐 기다려 날 태우고 가야지. 최 전무가 민혁의 밑에서 발버둥치며 소리쳤지만 헬기는 매정하게 옥상을 떠나 밤하늘로 사라져버렸다. 경호원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하고 무기를 버린 채 손을 들었다. 민혁은 피범벅이 된 주먹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최 전무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퉁퉁 부은 채 기절해 있었다. 민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수연에게로 기어가듯 다가갔다. 승리의 기쁨 따위는 없었다. 오직 그녀가 무사하기만을 바라는 간절함 뿐이었다. 수연 씨, 수연 씨. 눈 좀 떠봐. 제발. 민혁은 수연을 품에 안고 오열했다. 그녀의 몸은 빗물에 젖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연이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초점이 흐린 눈동자가 민혁의 얼굴을 찾았다. 표님.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말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마. 구급차 불렀어. 금방 올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 민혁은 자신의 넥타이를 풀어 그녀의 상처 부위를 지혈했다.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와 그의 손을 적셨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뺨을 감쌌다. 당신 죽으면 안 돼.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내가 아직 할 말이 많단 말이야. 수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려 애썼다. 울지 마세요. 대표님은 웃는 게 제일 멋있습니다. 그녀의 손이 힘없이 민혁의 가슴팍으로 떨어졌다. 민혁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안 돼. 수연 씨 정신 차려. 이수연. 그가 절규하듯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수연의 고개는 옆으로 떨구어졌다. 그때 옥상 문이 폭파되며 중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다. 꼼짝 마. 무기 버려. 수십 개의 레이저 조준점이 그들을 향했다. 뒤이어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다. 민혁은 경찰들을 향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저놈들 잡는 건 나중이고 이 사람부터 살려. 빨리. 피가 멈추지 않는다고. 구급대원들이 수연을 민혁에게서 떼어내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지고 지혈제가 투여되었다. 맥박이 약합니다. 과다출혈 쇼크입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다급한 외침들이 오가는 가운데 수연은 들것에 실려 헬리콥터가 떠난 자리로 옮겨졌다. 경찰 헬기가 긴급 후송을 위해 접근하고 있었다. 민혁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옷과 손에 묻은 붉은 선혈이 그녀의 생명이라는 생각에 다리에 힘이 풀렸다. 경찰이 다가와 그에게 담요를 덮어주며 상황을 물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멀어지는 수연의 모습만이 슬로우 모션처럼 눈에 들어올 뿐이었다. 최 전무와 그의 일당들은 굴비 엮이듯 체포되어 끌려갔다. 수연이 미리 확보해둔 비리 장부와 녹취록이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달된 덕분에 매수된 지역 경찰이 아닌 본청 광역수사대가 출동한 것이었다. 그녀는 쓰러지는 순간까지도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그녀의 치밀한 계획 덕분에 정의는 구현되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다. 민혁은 구급 헬기에 동승하겠다고 고집을 피워 겨우 헬기에 올랐다. 헬기 내부의 요란한 소음 속에서도 그는 수연의 손을 놓지 않았다. 기계 모니터의 심박수 그래프가 불규칙하게 요동쳤다. 제발 살려만 주세요. 신이 있다면 제 모든 것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이 여자만은 살려주세요. 민혁은 평생 믿지 않았던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다. 헬기 창밖으로 인천의 밤바다가 검게 출렁였다. 오늘 밤 있었던 그 모든 악몽 같은 일들이 파도에 쓸려가는 듯했지만 민혁의 가슴에 새겨진 상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는 창백한 수연의 이마에 입술을 대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깨어난다면 다시는 그녀를 위험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그리고 평생 그녀의 그림자가 되어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다. 병원 옥상 헬기장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수연을 수술실로 급히 옮겼다. 보호자분은 여기 계셔야 합니다. 간호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민혁은 수술실 앞까지 따라갔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지고 문이 닫히는 순간 민혁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그의 손에 남겨진 수연의 온기가 식어가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박 실장이 붕대를 감은 채 절뚝거리며 달려왔다. 대표님 무사하셨군요. 그는 민혁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민혁의 피투성이 몰골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다. 민혁은 고개를 들어 박 실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박 실장, 민혁이 갈라진 목소리로 불렀다. 네, 대표님, 회사를 정리해 썩은 부위는 전부 도려내고 최 전무라인은 뿌리까지 뽑아버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닫힌 수술실 문을 바라보았다. 최고의 의료진을 불러와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이 사람 못 살려내면 이 병원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전해. 그날 밤 대한그룹의 젊은 CEO는 죽었다. 그리고 냉철하고 강인한 진짜 오너가 다시 태어났다. 하지만 그 강인함 뒤에는 수술실 문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사랑 앞에 한없이 약한 한 남자가 있었다.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민혁의 마음속 태양은 아직 떠오르지 않았다. 오직 붉은 수술 등만이 그의 희망이자 절망으로 타오르고 있을 뿐이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완연한 3월. 대한그룹 본사 대회의실의 분위기는 밖의 날씨와 달리 엄숙했다. 강민혁 회장은 상석에 앉아 새로 구성된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었다. 지난 3개월 동안 그룹은 피바람이 부는 대숙청을 겪었다. 최 전무와 결탁했던 임원들은 전원 해임되거나 구속되었고 불투명했던 자금 흐름은 투명하게 공개되었다. 민혁은 더 이상 유약한 후계자가 아닌 냉철하고 결단력 있는 진정한 오너로 거듭나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모두 퇴장한 후에도 민혁은 자리에 남아 창밖을 응시했다. 회사는 안정을 되찾았고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습관처럼 비서실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새로운 비서가 앉아 업무를 보고 있었지만 그가 찾는 사람은 그곳에 없었다. 수연은 그날의 총격전 이후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3번의 대수술과 한 달간의 중환자실 입원 끝에 그녀는 의식을 되찾았다. 민혁은 매일 밤 그녀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지만 수연이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자 그녀는 그를 밀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민혁의 앞날의 흠집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전직 특수요원이자 살인기술을 가진 여자가 재벌 그룹 회장의 곁에 머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민혁이 책상 위에 놓인 결제 서류를 집어 들려는데 서류 더미 맨 아래에 놓인 낯익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수신인은 강민혁 대표님. 발신인은 없었지만 그는 단번에 그 필체를 알아보았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정갈하게 쓰인 사직서와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작별 인사였다. 대표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림자 속에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빛나는 태양 곁에 그림자가 너무 짙으면 태양마저 가리게 됩니다. 이제 회사가 안정되었으니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좋은 분 만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편지에는 잉크가 번진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울면서 썼다는 증거였다. 민혁은 편지를 구겨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바보 같은 여자. 누가 태양이고 누가 그림자란 말이야. 그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인 감정을 토해내며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에게 소리쳤다. 지금 당장 이수연 씨 출국 기록 확인해 공항으로 갔을 거야. 차 대기시켜 그는 재킷을 걸칠 새도 없이 집무실을 뛰쳐나갔다. 그녀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었다.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에서 서로의 목숨을 구하고 피보다 진한 마음을 나누었는데 고작 출신 성분이나 과거 따위 때문에 헤어진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민혁은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시간이 영겁처럼 느껴져 발을 동동 굴렀다. 그녀가 떠나면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공포가 그를 옥죄어왔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민혁은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다. 3개월 전 죽음의 공포에 떨며 달렸던 그 길을 이제는 사랑을 되찾기 위해 질주하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뭉개졌다. 그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다짐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그녀가 어디로 숨든지고 끝까지라도 쫓아가겠다고. 한편 출국장 게이트 앞에 앉아있는 수연은 멍하니 창밖의 활주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유럽 행편도 티켓이 들려 있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낯선 곳으로 가서 조용히 살 생각이었다.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민혁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가 떠올라 가슴을 후벼 팠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취리 희행 대한항공 KE917편 탑승이 곧 시작됩니다.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자 수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서울 쪽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는 캐리어를 끌고 탑승구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것이 그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흐르는 눈물을 애써 삼켰다. 그때였다. 이수연 수많은 인파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때렸다. 환청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깝고 절박하게 들려왔다. 거기서 수연이 놀라 뒤를 돌아보자 헝클어진 머리에 땀범벅이 된 민혁이 인파를 헤치고 달려오고 있었다. 항상 흐트러짐 없이
완벽하던 재벌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수연은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다. 대표님 여긴 어떻게? 그녀가 말을 잇기도 전에 민혁이 달려와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그녀의 얼굴에 닿았다. 도망치지 마. 비겁하게 편지 한 장 남기고 사라지는 게 당신 방식이야. 내 허락 없이는 사표 수리 못해. 민혁은 화가 난 듯 소리쳤지만 그의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지만 민혁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수연은 고개를 숙이며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이거 놓으세요. 사람들은 봅니다. 대표님 체면이. 체면 그딴 게 뭐가 중요해. 당신이 없는데 회사가 무슨 소용이고 명예가 무슨 소용이야. 민혁의 외침에 수연의 동작이 멈췄다. 저는 살인자였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대표님 같은 분 곁에 있으면 언젠가 또 위험해질 겁니다. 제 과거가 대표님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수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오열했다. 그러니까 제발 저를 놔주세요. 대표님은 빗속에 살아야 할 분이잖아요. 그녀의 고백은 처절하고 슬펐다. 민혁은 수연의 어깨를 강하게 감싸쥐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이 그림자라면 나도 기꺼이 그림자가 되겠어. 당신이 어둠 속에 있었다면 내가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면 돼. 당신 과거 상관없어. 당신이 내 목숨을 구했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수연이 망설이자 민혁은 부드럽게 그녀의 말을 막았다. 나를 지킨다고 했잖아. 약속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날 버리고 가겠다고 당신 없이 나는 껍데기일 뿐이야. 내가 다시 숨 쉴 수 있게 내 곁에 있어줘. 비서로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동반자로서. 민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연의 마음속 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민혁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급하게 오느라 준비된 이벤트도 꽃다발도 없었지만 그 반지에는 그의 모든 진심이 담겨 있었다. 돌아와, 이수연. 아니, 가지마. 내 옆자리가 당신이 있어야 할 유일한 곳이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수연은 반지를 내려다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숨어 지내는 삶만이 자신의 운명이라 여겼었다. 하지만 이제 이 남자가 그녀에게 세상 밖으로 나와 당당하게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민혁의 품에 안겼다. 죄송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민혁 씨. 민혁은 그녀를 부서질 듯 꽉 껴안았다. 공항의 소음도 타인들의 시선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만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들렸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이제 다시는 당신 혼자 싸우게 두지 않아. 우리가 함께라면 세상 그 어떤 적도 두렵지 않아. 두 사람은 빗속의 전쟁터를 지나 비로소 평화로운 안식처에 도착했다. 수연은 손에 들고 있던 비행기 티켓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민혁이라는 남자의 여자가 그리고 대한그룹의 안주인이 될 사람이었다. 민혁은 수연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공항 출구를 향해 걸어나갔다. 그들의 등 뒤로 봄 햇살이 찬란하게 쏟아져 내렸다.